네, 안녕하십니까. A 플러스 학점을 위한 대학 글쓰기 심화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관심 있어 하고 가장 여러분에게 이점을 줄 수 있는 측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교수님이 강추하는 과제 작성법입니다. 우리가 기초 네 번째 단계에서 사전 준비, 교수님이 선호하는 형태의 과제 자료라든가 내용 구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알아봤다면 오늘은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적인 측면, 그 다음에 학점을 받는다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기준을 갖고 있는지를 좀 더 교수의 입장에 파고들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교수님이 강추하는 과제 작성법을 하기에 앞서 여러분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교수가 누군지부터, 교수님은 누구인가부터 우리는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대부분 교수님들의 공통사항이겠죠. 자,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학술적인 측면에서, 현장적인 측면에서 전문가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에서 인정을 받았겠죠. 학위로서, 석사나 박사로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형태의 자료를 다뤄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여러분이 아무리 조사를 해도 이쪽에서 갖고 있는 자료라든가 기존에 경험해온 자료가 많을 거라는 거죠. 덧붙여 고려하셔야 될 게 뭐냐? 이미 유사과제가 다수 경험자라는 겁니다. 유사과제 다수 경험자. 여러분들에게 내주는 과제는 적어도 3번, 4번 이상 반복돼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배우는 과목이나 교재 자체가 한꺼번에 확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 내용, 최소한으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그 기초적인 내용은 변치 않기 때문에 과제 자체도 조금씩 변할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반복이 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수한 과제를 이미 경험해 봤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과거에서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었을 것이고 정말 열심히 한 최고의 과제들을 이미 교수님들은 경험을 해봤다라는 거죠. 이 주제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가르치는 학습 목표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점수는 상대평가라는 겁니다. 과목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퍼센테이지로 학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 혼자 열심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남들보다 잘해야 좋은 학점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들을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교수님은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고려해서 과제평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과제평가 기준은 크게 이 측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실, 반영, 학술, 표절, 자료, 관점. 이걸 한 단계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교수님이 학생들을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학생의 성실성, 얼만큼 열심히 했는가입니다. 그 열심이라는 건 단순히 양만 갖고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수업 태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얼만큼 적용했는지, 그리고 그 성실이라는 건 얼만큼 익숙하게 적용했는지까지도 다루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이 성실을 나타내기,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고심하셔야 될 건 바로 이 과제 전에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과제 전에 확인하셔야 될 거. 교수님의 강의 자료, 교재 내용과 구성, 수업 관련 자료 출처, 교수님의 인용 방식, 주어진 과제의 양, 과제 양식. 이건 가장 기초적인 측면의 성실이자 무조건 전제로 깔아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1번, 2번, 3번 한번 볼까요? 교수님의 강의 자료, 교재 내용과 구성, 수업 관련 자료 출처, 인용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얼마나 내가 가르치는 거에 집중했는가, 내가 선호하는 스타일을 알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수님마다 그 스타일이 다 다르세요. 그런 측면에서 이 해당 과제 혹은 이 과목에 대한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쪽에서 선택한 익숙한 형태의 기준을 갖고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가 익숙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강의 자료가 익숙하겠죠. 내가 선택한 교재가 익숙하겠죠. 수업 관련된 자료 출처를 어디서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그 측면을 같이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교수님이요. 그 인용 방식이나 이런 측면도 해당 과제, 해당 과목의 교수님이 뭘 선호하느냐에 따라 조금 좀 달라집니다. 5번째, 6번째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최소한의 기준.
어떤 의미냐면 양이 예를 들어서 뭐 최소한 5장 이내 혹은 5장 이상이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과제 양식도 보통 보면 뭐 신명조, 폰트 12에 사이즈 어떻게 이런 것들을 공지해 주는 교수님이 계시다면 가능한 한 그 측면을 맞춰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여기서 팁을 하나 좀 더 드리자면 과제 같은 거 여러분 이메일로 제출하실 때는요. 양식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명칭 자체에 여러분들의 학번, 이름, 학교, 아니면 주제, 과목 이런 것들이 그 파일명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쪽에서 정리하기가 편합니다. 저도 보통 기말 과제를 이제 이메일이나 이런 걸 받다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메일 제목이나 이런 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열어보기 전에는 여러분의 학번이 학교가 무슨 과목인지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일일이 그걸 또 다 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가 보기에 편할 수 있는 형태를 아주 소소한 것들이지만 이러한 기준을 지켜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이 과제 전 확인 사항으로서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실과 반영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측면의 예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실과 반영입니다. 과제는 100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100점이라고 치면 뭐 A뿔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든 과제는 80%의 성실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80%의 성실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주어진 과제를 얼만큼 성실하게 했냐를 바로 이걸로 판단을 많이 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과제의 목표를 얼만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하고 싶은 걸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분명히 난 이런 주제를 줬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많이 느끼는 게 그냥 내용의 나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자료를 그냥 갖다 붙여넣기밖에 안 한 내용이 꽤 많습니다. 실제 과제에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대체 이 과제의 목표는 무엇인가? 역으로 여러분들의 결론이죠. 목적. 그의 목적은 무엇인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의 충실. 조금 전 성실에서도 말씀드렸듯 교재나 학습 스타일 같이 어떠한 기준을 미리 말씀드렸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양은 2배라고 했습니다. 이건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교수님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열심이라는 걸 증명하는 데 있어서 양만큼 좋은 기준이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아까 차별화된 측면의 내용 혹은 연관성 있는 무언가를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여러분이 아직 그 선별할 정도의 기준치가 되지 못했다면 그럴 때는 우선 많이라도, 그러니까 상관이 있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라는 건 그만큼 많이 조사를 하고 많이 정리를 했다는 것이고 그 아웃풋이 양으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할 때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장수가 많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관련돼 있는 내용을 열심히 했는가예요. 그리고 열심히 했다면 그만큼의 자료가 탄탄하게 양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인 측면이 또 다른 형태의 성실을 나타내는 기준이 될 수도 있죠. 네 번째는 보기 좋은 글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이제 편집에 대한 측면입니다. 편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후반부에 8번째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과제 양식. 제공해놓은 이렇게 하세요라고 제공한 양식이 있다면 이 기준은 지켜주시고 정말 중요한 거 제출기한 몇 시까지라고 했으면 그건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림이라든가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했으면 뭐합니까? 본인이 스케줄 관리 못해서 제출을 늦어지는 순간 우선 깎이고 들어가는 겁니다. 점수가. 그렇기 때문에 80%의 완성도는 성실로부터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과제, 200% 과제 작성법에서 고려하실 성실과 이 성실을 반영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학술과 표절입니다. 학술과 표절. 자, 이 측면은 건 뭐냐면 교수라는 건 아까 말했지만 교수님이라는 건 대부분 석박이라는 기본적으로 학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학술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학술적인 기준이 되는 표절에 대한 측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잠깐 보실까요?
그럼 표절이라는 거 많이 들었죠? 여러분 뭐 가사 표절, 음악 표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의 보고서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보고서 역시도 이 표절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고 특히 요새 시스템 자체가 여러분들의 보고서 자체가 어느 정도의 표절률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표절에 대해서 정말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럼 표절이 뭐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출처 표기가 있으면 인용이고 출처 표기가 없으면 표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 생각이 아니고 딴 사람의 생각이고 딴 사람의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러분 생각처럼 내가 다 조사한 것처럼 써버리면 그건 표절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뭐에 따르면 출처 표기가 있으면 이건 인용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학술적인 측면에서 교수님들은 석박사 혹은 논문 같은 걸 쓰시면서 학술적인 표기 방식에 매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러한 표기 방법에 민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이 학술과 표절에 대한 측면에서 어떻게 표기해야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기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본문 내의 출처 표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 문헌으로서 맨 마지막에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둘 다 같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본문 내 표기를 하셔도 참고 문헌으로서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 가지씩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의 출처 표기입니다. 자, 익숙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용어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출처 표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각주라는 게 있습니다. 각주. 각주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문장에서 어떠한 문장을 쓸 때 각각 문장의 단어나 어떤 내용을 일일이 다 쓰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문장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고 너무 길어지거나 쓸데없는 문장처럼 혹은 이해도가 떨어지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 측면을 보완하고자 만든 약간 기능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표현을 할 때 여기 제 이름으로 넣습니다. 최현민 1. 요건 한글이나 워드에서 각주 표기 메뉴가 있습니다. 요 프로그램 다루는 방법은 제가 8번째 시간에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최현민, 송은아는, 최현민 등은. 자, 이건 뭐냐면 어떠한 내용 있잖아요. 논문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책이에요. 그 책명을 쓰셔도 되고 그 저자 이름을 쓰셔도 돼요. 그렇게 해놓고 누구에 따르면 제가 전문성을 나타내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전문가, 그 전문가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책을 쓰셔도 되고요. 그 각주 표기라면 이렇게 조그맣게 옆에 조그맣게 1이라는 표시가 됩니다. 그럼 그 1 내용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이 문서의 하단부에 구체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현민 1이라고 하면 이 하단부에 1로 표시되고 최현민이 어떤 연구를 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용어도 마찬가지고 책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요약 정리하는 그게 단어가 될 수도 있고요. 전문 용어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위에서 문장에서 그 설명을 다 넣었을 때 이게 이 전체 문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각주로 뺀 다음에 밑에서 쓰는 방법을 이 출처 표기, 각주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페이지의 하단부에 세부 내역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럼 작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이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조금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거예요. 첫 번째는 각주의 종류가 책이냐, 논문이냐, 전자자료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까 각주라면 1, 2, 3 이 표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1 밑에 그게 책이냐, 논문이냐, 전자자료냐에 따라서 표기 방식이 다릅니다. 자, 가볼까요? 각주 번호, 저자명, 역할어, 표제, 역할을 달리한 저자, 판차, 인용면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렵죠? 용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목이 들어가 있죠. 표제가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옮긴 사람이 있으면 옮긴 사람 이름이 들어 있고 가로를 해놓고 책, 지역과 출판사와 연도와 페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면 정식적인 표기 방식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단행본일 때는 어디서 이거 자료를 인용했다. 이게 올바른 형태의 방식입니다. 만약에 논문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자명, 논문명, 자료명, 단체명, 권호, 연도, 인용면수입니다.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작성을 하실 때 이걸 위에 거 이 단어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쉽게 하시는 방법, Ctrl C 해서 이렇게 똑같이 적어놓은 다음에
내 자료 출처를 갖고 와서 이것과 똑같이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시는 게 각주에서 밑에 하단부에 표기하셔야 되는 방식이에요. 전자자료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죠. 이렇게 어디 제목을 쓰게 되고 웹사이트를 쓰게 되고 그 웹사이트 날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록 날짜입니다. 왜냐하면 바뀌어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셔야 돼요. 각주 같은 경우에는 정식 표기 방식은 아닌데 이제 쓸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그 단어 전문 용어일 경우에는 그냥 전문 용어를 쓰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각주로서 덧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표기 방식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어려우시죠, 여러분? 어려우시죠? 우선 이건 한 번만 해놓으면 좀 익숙해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쓰시면 장점이 뭐냐면요. 얘가 정말 이거 제대로 알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돼요, 뭔가.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썼구나가 학술적으로 익숙하신 교수님들이 판단하시기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각주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 하나하나 다 하기가 힘듭니다. 그때 쓸 수 있는 방식이 바로 내주라는 겁니다. 내주. 그리고 이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쓰시기에는 이게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문가 아니면 어떤 책에 따르면이라고 했잖아요. 최현민에 따르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무슨 책을 썼거나 아니면 제가 논문을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걸 2020년도에 썼어요. 최현민이 2020년도에 쓴 논문에 따르면이에요. 이 얘기가 결국. 밑으로 보면 이걸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최현민에 따르면 뭐라고 했다. 내용을 쓰시는 게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고요. 최현민은 내용,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그걸 쓴다, 이 인용된 말을 쓴 다음에 그걸 2020년도에 말했다. 맨 마지막에 가로로 2020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방식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최현민은 학생들은 좋은 글쓰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20년이라고 주장했다가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 이름을 쓰기 싫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 문장 내용에서. 그럼 무슨 내용이 이미 밝혀졌다. 최현민 2020.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익숙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땐 요거랑 요건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사람 이름이랑, 이거 책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책에 따르면, 누구 사람에 따르면 이라고 했을 때 바로 옆에다 연도 글을 써 주시거나 아니면 내용만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 이름과 연도 이렇게만 적어 주시면 실제 내주 표기로는 충분해요. 그러니까 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 가지만 더 고려하셔야 될 건 저자가 여러 명이면 그 저자별로 표기를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최현민과 송은아라고 되어 있으면 이 두 사람 이름을 같이 적어 주셔야 된다는 거.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린 것이고 기억하셔야 될 건 제일 여러분이 자주 써야 될 건 저자와 그 바로 옆에 연도를 표시하는 것 아니면 내용만 쓰고 맨 마지막에 가로해 놓고 저자와 연도를 같이 표시하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인용에서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럼 그건 본문 내에서 내용을 인용한 거고요. 결국 맨 마지막에 아까 최현민 2020이라고 써놨어. 그럼 그게 뭔데가 맨 마지막 참고 문헌에 같이 포함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참고 문헌에. 자,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참고 문헌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참고 문헌은 모든 보고서가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 번에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측면에는 문서 마지막 부분에 그 다음에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혹은 알파벳 A, B, C, D 순으로 그 다음에 시카고 APA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은 대부분 APA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까 각주가 시카고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논문과 단행본, 전자자료 표기법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의 보고서뿐만 아니라 발표 자료, PPT 같은 걸 만들 때도 적용하실 수 있는 측면입니다. 이 측면은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이건 이제 한번 천천히 보시고 잠깐 멈춤을 해주신 다음에 이걸 보시고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까 각주에서 쓴 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순서는 좀 다릅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하지만 이 참고 문헌 표기 같은 경우에는 단행본일 때, 논문일 때, 전자자료일 때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 순서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고요.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판단을 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자, 이 측면 같은 경우에는 참고 문헌 같은 경우에 대부분 제가 경험상 보면 참고 문헌은 아마 한 페이지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참고 자료 같은 경우에는 한 20개 안쪽이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자음 혹은 알파벳 순서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학술적인 측면에서 표절을 방지할 수 있는 인용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바로 자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에 대해서 시의성과 신뢰성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신뢰성과 시의성, 여기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선호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려야겠죠.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했던 이런 신뢰성과 시의성을 다 검색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 리스, DBP야, 스칼라, 구글, 위키디피아, 아니면 인터넷 통계, 관련 통계, 삼성경제연구소 등 실제로 이런 기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식적인 통계 자료라든가 도움이 될 만한 공식적으로 인증된, 검증된 형태의 자료들이 있는 장소들입니다. 리스나 DBP아가 스칼라, 구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겠습니까? 논문에 관련된 측면이 많을 거고요. 위키디피아 같은 경우에는 자료 출처라든가 좀 더 트렌드성이 있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 학교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료의 신빙성과 시의성을 할 수 있는 예시가 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그 위에 세 개, 리스트, DBP와 스칼라, 구글 같은 경우엔 논문이라든가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많이 나타낼 수 있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우리가 오레오로 따졌을 땐 근거 있잖아요. 근거, 선행 연구에 대한 근거를 다루는 것들이 바로 이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이 측면은 뭐겠습니까? 이 측면은 바로 사례죠. 네, 사례.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사례를 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작성을 하실 때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마지막 단계로 고려를 하셔야 될 게 바로, 자, 이러한 자료까지 다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자료에 대한 분석, 자료에 대한 해석, 통합, 여러 가지 자료나 근거에 대한 해석, 객관성을 기반으로 한 주장, 그 다음에 한계라는 건 다른 얘기로 치면 한계와 제한까지, 요 측면까지 여러분들의 주장이 들어가 있었을 때, 이거 좀 용어가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료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근데 이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의미를 여러분이 분석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게 바로 분석과 해석이라는 측면입니다. 근데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럼 통합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의견이 다시 나와야겠죠. 이 여기서부터 결론인 겁니다. 이러한 자료, 근거와 이해와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자료를 갖고 있으면 통합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라는 측면의 주장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분명히 내가 뭔가 열심히 하겠지만 상대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게 남을 수밖에 없으니까 기존에 이 보고서에 이게 부족하다, 나의 부족한 점, 앞으로 뭘 더 해야겠다라는 제안까지 다루는 게 바로 여러분의 관점이라는 측면입니다. 이 6가지 성실, 반영, 학술, 표절, 자료, 관점이 완료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200% 교수님들이 선호하는 과제가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뭘 하셔야겠습니까? 교수님의 스타일, 교수님이 했던 교수 방법, 교재, 과제, 강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스타일을 분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익숙하고 그게 가장 선호하는 방식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실함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많은 학생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을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평가에서 100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만점에 가까운 80%는 성실을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성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익숙한, 학술적인 측면에 익숙한 교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출처 표기 방식을 숙지해야 됩니다. 가장 쉽게, 가장 익숙하게 할 수 있는 방법 한두 개를 해주시면 여러분이 정리하시기에 훨씬 더 원활하실 겁니다. 자료 검색은 어떻게? 검증된 기관, 검증된 자료를 기반으로 활용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고려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200% 완성된 자료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